70세가 넘으면 노후의 진짜 민낯이 드러납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이 있어도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니라 오늘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6사람의 노후 순간을 통해 현금이 왜 마지막 안전망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1세 박기호 씨. 그의 노후는 그저 평범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으로 아내와 밥상을 나누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게 하루의 낙이었죠. 아내 송미자 씨는 늘 잔소리를 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걱정 좀 그만해요. 우리 살 만큼은 있잖아요. 그 말에 기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늘 한 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노후라는 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저도 입원에 잘렸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온 아들이었기에 그 소식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기호 씨도 담담했습니다. 괜찮다, 재훈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통 내도 면접 제안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며느리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월세, 아이들 학원비, 식비까지 모든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들자 집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며느리는 두 아이를 두고 짐을 싸나갔습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죠. 남겨진 건 재훈과 손주 둘, 그리고 얼어붙은 집안 공기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재훈은 말이 없었고 손주들은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새벽 기호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텅 빈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손주를 다시 키우게 될 줄이야. 속으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준비하고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손주 숙제를 봐주는 게 하루의 전부가 되었죠. 그렇게 웃고 있지만 밤이 되면 불 꺼진 거실에서 조용히 통장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비상금 봉투에 담겨 있던 300만 원은 한 달도 되지 않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식비, 교통비, 아이들 준비물비. 쓸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겠어요? 기호 씨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노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꼭 병원비나 큰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위기, 그 한마디로 부모의 삶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기호 씨는 오래된 통장을 꺼내 손으로 몇 번이고 어루만졌습니다. 그래도 이게 있어서 다행이야.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왔지만 그 돈으로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현금, 그게 유일하게 위기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기호 씨는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겨도 누구에게 손 벌리지 말자. 내 손에 현금이 있는 한 이 집은 버틸 수 있다. 73세 최병선 씨. 그는 평생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아도
하루 세 끼를 먹고 따뜻한 잠자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늘 같은 루틴이 반복됐습니다. 신문을 펼치고 라디오를 틀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점심엔 동네 복지관에 들러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웃었죠. 그의 노후는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화롭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병선 씨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입이 굳고 말이 꼬였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아내 윤미 씨는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병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은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한쪽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윤미 씨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 응급실의 찬 공기, 의사들의 빠른 발소리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이름을 수십 번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 말에 윤미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병선 씨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은 이미 반신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한 재활이 필요합니다. 간병인이 함께 붙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윤미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떠먹이고 약을 챙기고 밤에는 수시로 일어나 뒤척이는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제대로 잠든 날이 며칠이나 됐을까요?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가장 무거운 건 돈의 문제였습니다. 재활치료비, 약가, 간병비, 교통비. 하루가 다르게 통장 잔고가 줄었습니다. 연금은 매달 일정하게 들어왔지만 지출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윤미 씨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또 이렇게 나왔네. 이러다 우리 얼마 못 버티겠어.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늘 하던 말. 혹시 모르니까 조금씩이라도 현금으로 남겨두자. 그때부터 모아온 비상금 봉투, 그 안에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미 씨는 그 돈을 꺼내들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 돈이 없었으면 우린 병원비도 못 냈을 거예요. 그 돈 덕분에 수술비를 제때 낼 수 있었고 간병인을 고용해 남편의 재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 3번 물리치료를 받으며 병선 씨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지만 한 달 후엔 혼자 숟가락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 창가에 앉아 병선 씨가 어눌한 발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짧은 두 음절이었지만 그 말에 윤미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병원비는 오늘 내야 한다는 걸요. 보험은 도움을 주지만 당장의 수술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윤미 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병이 생겼을 때 돈이 없는 거예요. 병선 씨 부부는 그날을 지나며 현금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생명줄이었습니다. 72세 윤정자 씨,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산 지도 어느덧 7년째였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작은 감나무에 물을 주고 시장에 들러 반찬 2-3가지를 사와 밥상을 차리는 것, 그리고 저녁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나누는 것. 그게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그 집은 오래됐지만
정이 가는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다녀를 손봤던 벽, 아이들이 벽에 낙서하던 흔적, 마당 한쪽엔 남편이 심은 감나무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이 나무는 내 삶의 연대기 같아요. 정자 씨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 올해는 전세금을 조금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요즘 다들 올렸어요. 옆집도 윗집도. 저도 세금이 늘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서요. 순간 정자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연금 외에 모아둔 돈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로 아껴둔 비상금 1,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을 깨면 앞으로는 병원비도 걱정이겠지. 그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전등 불빛 아래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낯선 동네로 이사 가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려면 보증금뿐 아니라 이사비, 중개비, 정착비까지 필요했습니다. 이 동네를 떠나면 병원도 멀고 친구들도 없잖아. 그녀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감나무가 있는 마당, 단골 가게 사장님, 매일 마주치는 경로당 친구들. 그 모든 게 자신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며칠 뒤 결국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에게 인출 요청을 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다 찾으시겠어요? 직원의 물음에 정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 봉투에 담긴 현금은 묵직했지만 그 무게만큼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마당에 서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겠지? 이 집을 지키는 게 맞겠지? 감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대답하듯 살랑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주며 계약을 연장했을 때 비로소 어깨에 걸렸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래, 이게 내 집이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상금은 사라졌지만 삶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단골 반찬 가게, 친구들과의 수다. 그 모든 일상이 지켜진 겁니다. 정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현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익숙한 일상과 기억을 지켜주는 힘, 삶의 뿌리를 잡아주는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감나무에 물을 주며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이 남긴 집, 내가 지켰다고. 비상금은 사라졌지만 내 삶은 아직 여기에 있다. 74세 김춘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집안 어딘가엔 아직도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침이면 습관처럼 젓가락 2벌을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아, 이제는 나 혼자였지.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박노인 씨는 평생을 버스 운전기사로 살아온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잠시도 쉬지 않았고 근처 주차장에서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성실하게 채웠죠. 그가 벌어온 돈은 크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집에 전기세도 끊이지 않았고 냉장고에는 늘 반찬이 있었습니다. 춘자 씨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땐 몰랐어요.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죠.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가 그렇게 든든한 줄 그땐 몰랐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모든 흐름이 멈췄습니다.
연금의 절반은 남편 명의로 들어오던 것이었고 그의 작은 용돈벌이도 사라졌습니다. 생활은 눈에 띄게 빠듯해졌고 매달 고정비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약값. 그전엔 아무렇지 않던 금액이 이제는 하나하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무엇보다 두려운 건 예기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오면 통장은 속절없이 비게 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책장 서랍 속엔 그 사람의 낡은 지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지갑을 열자 남편이 살아있을 때 조금씩 넣어두던 현금 봉투가 나왔습니다. 흰 봉투 위에는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금, 내 사람 살림용도. 그녀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건 마치 남편이 보내준 마지막 편지 같았습니다. 그 돈은 장례를 치르고 첫 몇 달의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남긴 그 현금이 없었다면 그녀는 병원비조차 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 후로 춘자 씨는 더 조심스레 살았습니다. 식탁 위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시장에서 가격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건 경제적인 문제만큼이나 마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앉던 자리에 빈 의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나도 나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그녀에게 현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남긴 사랑의 형태였고 삶을 이어가게 하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봄이 되어 집 앞 감나무에 새싹이 돋아날 무렵 춘자 씨는 사진 액자를 닦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에요.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날 밤 일기장엔 짧은 글이 적혔습니다. 오늘도 남편의 비상금으로 전기세를 냈다. 이 돈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참 고맙다. 연금은 규칙적으로 들어오지만 삶은 그렇게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현금은 그녀의 하루를 지탱했고 외로움 속에서도 살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춘자 씨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돈은 온기를 전해요. 그리고 그 온기가 나를 살게 하죠. 70세 이재호 씨와 68세 한정임 씨 부부는 늘 검소한 부부로 통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맞춰 쓰고 남는 돈은 봉투에 나눠 담아 서랍에 넣어두는 게 두 사람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게 재호 씨의 입버릇 같은 말이었죠. 겨울 초입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보일러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처음엔 타이머가 눌린 줄 알고 버튼을 몇 번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수리로는 안 됩니다. 교체하셔야 해요. 그 말에 부부는 얼어붙은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교체 비용은 150만 원. 한 달 연금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그냥 이불 껴입고 버텨보면 안 될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밤마다 찬 공기가 스며들었고 거실 온도는 8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침이 나기 시작했고 정임 씨의 손끝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추위는 위험합니다.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재호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던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있잖아. 혹시 몰라서 조금씩 모아둔 거야. 정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바로 몇 년 동안 두 사람이 모아온 비상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보일러를 새로 교체했고 며칠 만에 다시 따뜻한 공기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보일러에서 따뜻한 물이 돌자 정임 씨는 손을 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이 없었으면 우리 진짜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두려움과 안도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그 봉투를 생명통장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금은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노후를 지켜주는 당장의 힘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새로 설치된 보일러를 바라보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현금이 있어야 사람 사는 거야. 세상 일은 진짜 몰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 속에서 손을 꼭 잡은 채로 말이죠. 75세 오세권 씨와 72세 박영숙 씨 부부는 평생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말자.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자. 두 사람은 늘 자립적인 부부로 통했습니다. 연금은 많지 않았지만 계획적으로 아꼈으며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아왔죠. 아침이면 부부가 함께 텃밭에 나가 상추를 따고 마늘을 다듬었습니다. 점심엔 된장찌개 한 냄비를 끓여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을 함께 했죠. 그런데 지난해 겨울 예상치 못한 일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영숙 씨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는데 MRI 결과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며칠 입원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남편 오세권 씨는 병실 의자에 앉아 며칠째 잠을 설쳤습니다. 괜찮아. 나 금방 나을 거야. 아내는 웃어 보였지만 수술비 영수증을 보는 순간 세권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비만 80만 원, 입원비까지 하면 100이 넘네. 그 후로는 약가, 통원 치료비, 게다가 한겨울 난방비 폭탄까지 겹쳤습니다. 생활비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세권 씨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엔 전기세를 미뤄야 하나 아니면 약값을 줄여야 하나.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도저히 안 되겠어. 아들한테 조금만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며칠 뒤 큰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올라온 저녁상 앞에서 세권 씨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혹시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대출이랑 학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부탁한 게 죄는 아니잖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세권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명절에도 통화는 짧아졌고 손주의 목소리도 뜸해졌습니다. 이번 설에는 그냥 쉴게요. 아들의 메시지는 짧고 냉정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손 벌린 게 이렇게 큰 부담이 될 줄 몰랐어. 며칠 뒤 세권 씨는 비상금으로 들고 있었던 적금을 깼습니다.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걸로 버티자. 이젠 자식들한테 말하지 말자.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그 속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괜찮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지. 현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존심을 지켜주는 울타리, 그리고 관계를 잃지 않게 하는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부모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너지고 가족의 관계도 조용히 멀어졌을 겁니다. 오세권 씨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참 묘하지. 있을 땐 고맙고 없을 땐 마음까지 없애버리니까. 그의 말에 영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봉투를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서 말이죠. 자녀의 실직, 배우자의 병, 갑작스러운 장례, 전세금 인상, 한겨울에 고장난 보일러, 그리고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했던 그날까지 6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버텨준 건 연금이 아니라 현금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금은 다음 달에 들어오지만 위기는 오늘 찾아옵니다. 보험금은 심사 후에 나오지만 병원비는 바로 오늘 내야 합니다. 그날을 지켜주는 건 제도도 정책도 자식의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손 안의 현금, 그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자녀의 위기에 500만 원, 병원비와 간병비에 1,500만 원, 전세금 인상과 집 보수비에 1,000만 원, 장례와 생활 공백에 500만 원, 그리고 돌발 지출까지 더하면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가족의 위기를 막을 수 있었고 없으면 하루아침에 삶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패였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울타리였습니다. 70세 이후 진짜 부자는 연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명품도 땅도 아닌 당장 꺼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현금이 있었기에 삶은 이어졌고 가정은 지켜졌으며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70세 이후 어떤 순간이 가장 두렵습니까?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입니까?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집을 떠나야 하는 순간입니까? 그 답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구도 이런 순간을 피할 수 없고 준비된 현금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상한 변화가 있습니다. 한때 주말마다 골프장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이젠 새벽 공원으로 향합니다. 값비싼 장비 대신 가벼운 운동화 한 켤레, 명품 대신 따뜻한 햇살 한 줌, 보여주던 부자에서 느끼는 부자로 바뀐 세상. 그들은 왜 조용한 새벽을 선택했을까요? 한때는 그랬습니다. 부자들의 주말은 골프장에서 시작해 고급 식당에서 끝났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명품 골프복으로 갈아입고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를 챙깁니다. 주차장엔 수입차가 즐비합니다. 누가 더 좋은 차를 몰고 왔나?
그것부터 시작되는 경쟁. 라운딩 18홀. 땀 흘리며 공을 칩니다. 하지만 시선은 공이 아니라 옆 사람의 골프채에 가 있죠. 그 채 신상이에요? 이번에 새로 바꿨어요. 대화는 골프가 아니라 장비 자랑으로 흘러갑니다. 라운딩이 끝나면 고급 식당. 한 끼에 수십만 원. 와인 한 병 더 주문하고 누가 더 비싼 걸 아는지 겨룹니다. 일요일은 또 다른 전쟁터. 자전거 동호회라도 가입하면 1,000만 원짜리 자전거가 기본. 탄소 소재, 해외 브랜드, 무게 몇 그램 차이를 논합니다. 강변을 달리지만 풍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옆 사람의 장비만 보이죠. 테니스 클럽은 또 어떻습니까? 월 회비 100만 원 넘는 곳이 수두룩. 레슨비 따로, 용품비 따로, 모임비까지 합치면 수백만 원. 실력은 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 클럽 회원이냐?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요트는 또 어떻습니까? 한 척에 수억 원. 유지비만 매달 수백만 원. 1년에 몇 번이나 탈까 싶지만 중요한 건 사실 그 자체. 나는 요트가 있다. 그 한마디가 목적이었죠. 와인 모임도 마찬가지. 빈티지가 어쩌고, 산지가 어쩌고, 떫은 맛이 어쩌고. 한 병에 수백만 원. 솔직히 맛의 차이를 알까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모임의 일원이라는 것. 자전거, 테니스, 요트, 와인 모임. 그게 성공의 상징이었죠. 돈이 있다는 증거. 여유가 있다는 표시.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신호.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저 사람 골프 치네, 성공했나 보다. 요트가 있대, 대단하네. 그런 시선들이 모여 그 취미들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명품 가방 들고 나가듯 명품 취미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게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었죠. 주말이 오면 바빠집니다. 어디 모임, 어디 라운딩, 스케줄표가 빼곡합니다. 쉬는 날인데도 쉬지 못합니다. 보여줘야 하니까, 증명해야 하니까. 요즘 뭐해?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바빠. 바쁜 게 자랑이었습니다. 비싼 취미가 많은 게 자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코로나 이후 그 허세의 시대가 무너졌습니다. 2020년 세상이 멈췄습니다. 골프장도 문을 닫았고 모임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죠. 주말마다 나가던 곳이 없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진짜 그게 좋아서 한 건가? 골프장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예전만큼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붐이던 자전거 동호회, 회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골프 라운딩, 테니스 클럽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용은 늘어나고 만족은 줄었습니다. 물가는 올랐습니다. 골프장 이용료도 올랐고 식당 가격도 올랐습니다. 같은 돈을 쓰는데 예전만큼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죠.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내 돈값을 하나?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엔 그 모임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누구는 더 좋은 장비를 샀다더라. 누구는 해외 골프 다녀왔다더라. 끊임없는 비교가 스트레스가 됐죠. 한 번은 즐거움이었는데 이젠 의무가 됐습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하면 뒤처질까봐.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즐거움이 아니라 경쟁이었구나.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 것이었구나. 돈을 쓴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였구나. 그 깨달음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채를 창고에 넣었고 자전거를 중고로 팔았습니다. 비싼 회원권은 해지했고 모임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갔죠.
그렇게 허세의 시대가 저물어 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뭘까?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명품 가방보다 비싼 장비보다 이젠 평범한 일상이 더 값집니다. 아침 6시 공원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운동화 한 켤레, 가벼운 바람막이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누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걷습니다. 나무 사이로, 흙길 위로, 천천히, 조용히. 60대 김명호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골프 모임이 내 사회생활의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침마다 공원 걷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김명호 씨는 20년 넘게 골프를 쳤습니다. 주말마다 빠짐없이 나갔죠. 회원권도 2개나 샀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골프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채를 바꾸라는 압박, 더 비싼 곳으로 가자는 제안, 끝없이 올라가는 비용. 한 번 나가면 100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그림피, 식사비, 술값까지. 돌아오면 지갑이 텅 비었죠.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경쟁하는 분위기, 스코어를 비교하고 누가 더 잘 치나 겨루고 실수하면 핀잔 듣고 쉬러 간 건데 더 피곤해져서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로 골프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매주 나가던 곳이 없으니 뭘 해야 할지 몰랐죠. 그래서 시작한 게 산책이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 그냥 한 바퀴 돌아볼까? 그렇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심심했습니다. 골프장의 화려함과 비교되니 공원이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며칠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피부를 스쳤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골프 칠 땐 몰랐습니다. 카트 타고 이동하느라, 스코어 계산하느라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죠. 공원에선 달랐습니다. 천천히 걸으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 이슬 맺힌 풀잎, 벤치에 앉은 할머니의 미소. 이게 전부 공짜였어요. 돈 한 푼 안 들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김명호 씨는 이제 매일 아침 공원에 갑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습니다. 골프장은 돈 내야 가지만 공원은 언제든 열려 있어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죠. 비용은 0원, 마음은 100점. 65세 박미영 씨도 비슷합니다. 예전엔 명품 쇼핑이 취미였습니다. 백화점 VIP 고객이었죠. 신상품이 나오면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이번 시즌 신상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갔습니다. 필요 없어도 샀습니다. 그게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었으니까. 명품 가방이 20개도 넘었어요. 옷장엔 태그 달린 옷들이 가득했죠.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옷장을 열다 깨달았습니다. 나 왜 이렇게 샀지? 입지도 않을 옷, 들지도 않을 가방, 신지도 않을 신발. 그게 전부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후회됐어요. 그 후로 쇼핑을 멈췄습니다. 백화점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작한 게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려고 갔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책 한 권에 10,000원. 명품 가방 하나 값이면 수백 권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명품 가방보다 책 한 권이 더 소중해요. 62세 최준호 씨는 자전거를 팔았습니다. 1,000만 원 넘게 주고 산 자전거. 1년에 몇 번이나 탔을까요? 동호회 사람들 눈치 보느라 비싼 거 샀는데
정작 타는 건 부담스러웠어요. 무게 때문에 다루기 어려웠고 흠집 날까봐 조심스러웠고 도난 걱정에 편히 세워둘 수도 없었죠. 그래서 팔았습니다. 대신 산 건 100만 원짜리 자전거. 이제는 마음 편히 타요. 흠집 나도 괜찮고 어디든 세워둘 수 있으니까. 허세가 사라지자 진짜 행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8세 이영숙 씨는 와인 모임을 나왔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내고 솔직히 와인 맛도 잘 모르겠고 그냥 분위기에 취해 있었어요. 이제는 집에서 편한 옷 입고 편한 음악 들으며 마트에서 산 와인 한잔 합니다. 이게 훨씬 좋아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부담도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주려 애쓰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을 위해 삽니다. 명품 없어도 괜찮습니다. 비싼 취미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그 한마디가 진짜 부자의 시작입니다. 허세를 벗어던진 순간 진짜 나를 만났습니다. 비싼 것보다 소중한 것, 화려한 것보다 평온한 것,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 이제 그들은 압니다. 진짜 사치는 따로 있다는 걸.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나를 위해 쓰는 시간. 그게 진짜 부자의 취미라는 걸. 이 변화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왜 비싼 취미를 버렸을까요? 왜 허세를 내려놓았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의 현실.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세금 부담. 2020년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식당 가격이 2배로 뛰었고 골프장 이용료도 껑충 올랐죠. 예전엔 라운딩 한 번에 3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50만 원도 부족합니다. 회원권 가격은 어떻습니까? 몇 년 사이 2배, 3배. 유지비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명품 가격도 올랐습니다. 작년에 500만 원이던 가방이 올해는 700만 원입니다. 똑같은 가방인데 왜 이렇게 올랐어요? 직원은 대답합니다.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경기는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늘어난다는 걸. 월급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올라갑니다. 세금 부담도 커졌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부자라 해도 세금은 무겁습니다. 예전엔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빠듯해요. 부자라 해도 허세는 부담이 됐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취미에 쓰는 게 부담스러워졌죠.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취미는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보여주기보다 지속 가능한 행복이 중요해졌습니다. 100만 원 쓰고 하루 즐기기보다 공짜로 매일 즐기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자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렇게 질문하다 보니 비싼 취미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둘째, 마음의 피로. 남과 비교하며 사는 건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었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모임, 그게 즐거웠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더 좋은 장비를 샀나? 누가 더 비싼 곳을 갔나? 누가 더 잘하나? 끝이 없었습니다. 골프채를 바꾸면 누군가는 더 비싼 걸 삽니다. 자전거를 새로 사면 누군가는 더 좋은 걸 탑니다. 와인 한 병 들고 가면 누군가는 2배 비싼 걸 가져옵니다. 이제는 지쳤어요. 63세 강민수 씨의 말입니다. 테니스 치러 가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또 무슨 장비 자랑이 나올까? 또 어디 다녀왔다고 할까? 취미가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즐기려고 시작한 건데 어느새 의무가 됐죠. 안 가면 뒤처질 것 같고, 안 사면 무시당할 것 같고, 안 따라가면 외톨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피곤했어요. 한 CEO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프 칠 때마다 경쟁이 느껴졌어요. 누가 더 비싼 채, 누가 더 좋은 회원권. 이젠 그런 걸로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골프를 쳤습니다. 회사 운영하면서 골프가 거의 필수였죠. 거래처와 라운딩하고 임원들과 라운딩하고 주말엔 친목 라운딩. 한 달에 10번도 넘게 나갔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사업에도 도움됐고 인맥도 넓어졌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골프가 괴로워졌습니다. 채를 바꿔야 한다는 압박. 아직도 그 채 쓰세요? 그 한마디가 스트레스였습니다. 회원권도 마찬가지. 거기 회원권밖에 없으세요?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었어요. 내가 뒤처지나, 내가 부족하나. 어느 날 라운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인가? 그 질문 하나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골프를 줄였습니다. 필수적인 것만 나갔죠. 대신 시작한 게 명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죠.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평가받지도 않았고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었죠. 마음의 피로가 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했습니다. 경쟁에 지쳤고 비교에 지쳤고 보여주기에 지쳤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 바람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가치의 변화. 이제 부자들은 보이는 부자가 아니라 느껴지는 부자를 추구합니다. 무엇이 진짜 부자일까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비싼 차 모는 사람? 골프 회원권 여러 개 가진 사람?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게 부자의 기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돈에 쫓기지 않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67세 한영희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명품으로 치장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근데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요. 보여주는 부자였지만 느껴지는 행복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명품 대신 편한 옷 입고 공원 산책하는데 이게 훨씬 행복해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중한 게 중요합니다.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는 게 중요합니다. 명품 가방은 언젠가 유행 지나지만 행복한 기억은 평생 남아요. 이제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사치가 무엇인지. 그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걸. 경제의 현실, 마음의 피로, 가치의 변화. 이 세 가지가 모여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보이는 부자가 아닌 느껴지는 부자의 길을. 그래서 요즘 부자들은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그게 곧 진짜 사치이자 새로운 부의 기준이 되었죠. 새벽 6시 강변이 깨어납니다. 어둠이 걷히고 해가 떠오릅니다. 그 시간 그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러닝화를 신고 가볍게 몸을 풉니다. 스트레칭 몇 번, 심호흡 한 번, 그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강변을 달리는 사람들 사이엔 CEO도 있고 은퇴자도 있고 시니어 전문가도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달립니다. 나란히 조용히. 65세 박성진 씨는 IT 기업 대표였습니다. 30년 회사 경영하면서 매일이 전쟁이었죠.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골프로 풀려 했지만 골프장에서도 일 생각뿐이었습니다. 라운딩 중에도 전화 받고 매일 확인하고 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높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 좋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운동하세요. 매일. 그래서 시작한 게 러닝이었습니다. 처음엔 5분도 못 뛰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죠. 이걸 내가 왜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한 달 후엔 30분을 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뛰는 동안엔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회사 일도 걱정도 모든 게 멈췄습니다. 그냥 호흡에만 집중했어요. 들숨, 날숨, 발이 땅을 밟는 소리. 그게 명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러닝은 내 명상이고 걷기는 내 해방이다. 62세 김소연 씨도 비슷합니다. 예전엔 명품 쇼핑이 전부였습니다. 백화점이 놀이터였죠.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했어요. 가방 하나 사면 기분이 풀렸거든요. 하지만 그건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오면 다시 공허했습니다. 옷장엔 명품이 가득한데 마음은 계속 비어 있었어요. 그러다 시작한 게 걷기였습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느리게. 처음엔 지루했어요. 이게 뭐가 재미있나 싶었죠. 하지만 계속 걷다 보니 뭔가 달라졌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됐죠. 걸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시간이 해방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쇼핑보다 걷기가 더 좋아요. 예전엔 골프채를 들고 나섰지만 이젠 러닝화를 신고 바람을 맞습니다. 골프채는 무거웠습니다. 챙겨야 할 것도 많았죠. 장갑, 신발, 옷, 모자. 라운딩 한번 나가려면 준비하는 데만 1시간. 하지만 러닝화는 다릅니다. 신으면 끝입니다. 문 열고 나가면 시작이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장소도 시간도 돈도. 이게 진짜 자유예요. 68세 최동욱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골프 스케줄에 맞춰 살았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도 라운딩 약속이 있으면 다른 일정을 조정했죠. 골프가 내 삶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날씨를 봅니다. 맑으면 좋고 비가 와도 좋습니다. 그냥 신발 신고 나가면 그만이죠. 약속도 필요 없고 예약도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비용은 들지 않지만 얻는 건 자유와 건강이죠. 골프는 비쌌습니다. 한 번에 수십만 원, 1년이면 수천만 원. 러닝은 공짜입니다. 신발 한 켤레면 충분하죠. 그것도 몇 년 갑니다. 1년에 100만 원도 안 들어요. 하지만 얻는 건 훨씬 많습니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내려갔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의사가 놀라더라고요. 약도 줄였어요.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고 잠도 잘 오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이런 게 건강이구나 싶었어요. 61세 서현주 씨는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테니스를 쳤습니다. 고급 클럽 회원이었죠. 회비만 월 100만 원이었어요. 레슨비는 별도였고, 하지만 자주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팔꿈치, 어깨.
나이가 드니까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의사가 권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몸에 맞는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시작한 게 요가였습니다. 처음엔 우습게 봤습니다. 이게 운동이야? 하지만 해보니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고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몸이 유연해지니까 통증이 사라졌어요. 더 좋은 건 마음이었습니다. 요가는 경쟁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잘하나 겨루지 않았죠. 각자 자기 수준에 맞춰 해요. 비교도 없고 평가도 없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테니스 칠 땐 항상 긴장했어요. 잘 쳐야 한다는 부담, 이기고 싶다는 욕심. 요가엔 그런 게 없어요. 70세 정우성 씨는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자전거를 탔습니다. 1,000만 원짜리 자전거.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였죠. 주말마다 멀리 나갔어요. 100km, 200km. 하지만 어느 날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겁이 났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러다 크게 다치겠구나. 자전거를 팔았습니다. 대신 수영장에 등록했죠. 물속에선 안전해요. 넘어질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죠. 수영은 조용합니다. 물소리만 들립니다. 그 소리가 좋아요. 평화로워요. 이제 매일 아침 수영장에 갑니다. 천천히 1시간. 끝나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이게 진짜 운동이에요. 과시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진짜 부자들의 새로운 취미. 그건 화려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값집니다. 자유롭고 건강하고 평화로우니까요. 보여주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나를 위한 취미. 그게 진짜 부자의 선택입니다. 요즘 진짜 부자들은 남을 돕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예전엔 받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명품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주는 게 기쁨입니다. 익명으로 기부하고 주말마다 봉사에 참여하죠.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돕습니다. 66세 이철수 씨는 매달 익명으로 기부합니다. 복지관에, 고아원에,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예전엔 명함 주며 기부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랐죠. 회사 이름을 내걸고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익명으로 보냅니다. 이름 밝히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고맙다고 연락 오고 행사 때마다 불러주고. 그게 부담이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보내요. 받는 사람도 부담 없고 나도 마음이 편해요. 69세 강명자 씨는 주말마다 무료급식소에 갑니다. 배식 봉사를 합니다. 밥을 퍼주고 설거지하고 청소도 합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죠. 한 끼에 수십만 원 쓰면서 길거리 노숙자는 못 본 척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젠간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명품 옷 입고 가기도 민망하고 손에 물 한 번 안 묻고 살았는데 하지만 해보니 달랐습니다. 밥을 퍼주면서 사람들 얼굴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68세 정순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명품 쇼핑이 내 행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밥 봉사 나가면 내가 더 큰 선물을 받는 느낌이에요. 정순 씨는 30년 넘게 명품만 입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그때 친구가 권했습니다. 독거노인 식사배달 봉사. 처음 방문한 집. 좁은 방, 낡은 가구. 혼자 사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수십 번 하셨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할머니 얼굴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값이면 저 할머니가 몇 달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매주 토요일 빠짐없이 나갑니다. 집에 와서도 기분이 좋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취미.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부자들은 배움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요리, 악기, 글쓰기, 유튜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그들의 활력소죠. 72세 김영숙 씨는 요리를 배웁니다. 평생 요리를 안 했습니다. 식당에서 사 먹거나 집에 요리사를 뒀죠. 하지만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요리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김치찌개부터 배웠습니다. 손을 베기도 하고 음식을 태우기도 했죠.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손주들에게 해줍니다.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그게 최고의 보상입니다. 70대에도 피아노를 배우고 60대엔 유튜브 채널을 엽니다. 75세 최영수 씨는 피아노를 배웁니다. 평생 악기를 안 만져봤습니다. 예술이랑은 담 쌓고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피아노 소리에 끌렸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75세의 피아노라니.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석 달 후 첫 곡을 완성했습니다. 작은 별.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혼자 연주하면서 울었어요. 63세 서미경 씨는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손주들이 가르쳐줬습니다. 할머니의 요리 레시피, 할머니의 살림 노하우, 그런 걸 올렸습니다. 처음엔 조회수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레시피 최고예요. 이제는 구독자가 10,000명. 이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배움이 멈추면 인생도 멈춘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게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그게 요즘 부자들의 취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의 하루는 어떨까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립니다. 예전엔 골프 때문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아침엔 명상과 산책으로 하루를 엽니다. 방석에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감습니다.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 날숨.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10분, 20분. 조용한 시간.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이 한마디로 마음을 정돈하죠. 67세 윤정혜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봤어요. 뉴스, 메시지, SNS. 하루가 바쁘게 시작됐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갔죠.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명상으로 하루를 엽니다. 핸드폰은 나중에 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명상이 끝나면 산책,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십니다. 새소리를 듣습니다. 햇살을 느낍니다. 이게 제일 좋은 시작이에요. 64세 김태영 씨도 비슷합니다.
아침 산책이 하루를 결정해요. 걸으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죠. 예전엔 아침마다 바빴습니다. 회사 갈 준비, 골프 갈 준비.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집에 있으니까 답답했죠. 그래서 시작한 게 산책. 이제는 이게 없으면 하루가 시작 안 돼요. 낮에는 일보다 관계에 집중합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과의 대화. 점심은 가족과 함께. 예전엔 혼자 먹거나 밖에서 먹었습니다. 회의 겸 식사, 접대 식사. 밥을 먹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집에서 천천히 먹습니다. 가족과 이야기 나눕니다. 애들 얘기도 듣고, 손주 얘기도 듣고, 그게 행복이에요. 오후엔 친구를 만납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냥 걸으면서. 예전엔 목적이 있어야 만났습니다. 골프 치러, 식사하러, 뭔가 하러.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냥 만나요. 목적 없이,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사는 얘기, 건강 얘기, 손주 얘기. 그게 좋아요. 경쟁도 없고, 비교도 없고. 70세 박종수 씨는 말합니다. 예전 친구들은 만나면 자랑 대회였어요. 누가 뭘 샀다, 어디 갔다. 그게 피곤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았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만나는 친구들은 다릅니다. 그냥 편해요. 있는 그대로 만나니까.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과 시간이라는 걸 압니다. 68세 정미선 씨는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합니다. 오후엔 꼭 1시간은 혼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창밖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예전엔 혼자 있는 게 두려웠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나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저녁엔 책 한 권, 음악 한 곡. 예전엔 회식으로 채웠던 시간을 이젠 조용히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바꿨죠.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책 한 권, 천천히 읽습니다. 한 장, 두 장, 급할 게 없어요. 내일 읽어도 되고, 모레 읽어도 되고, 음악을 틉니다. 클래식, 재즈, 가요. 기분에 따라 음악 들으면서 하루를 정리해요. 71세 이상호 씨는 일기를 씁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느낀 감정, 오늘 감사한 일.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돼요. 예전엔 일기 같은 거 안 썼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고 쓸 필요도 못 느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일기가 내 친구예요. 뭐든 다 털어놓을 수 있는 70대 부부는 말했습니다. 이젠 누가 우리를 부자라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서로 알고 있으니까요. 72세 송영철 씨와 69세 아내 윤미숙 씨. 결혼 45년 차. 예전엔 바빴습니다. 남편은 회사, 아내는 모임. 집에서 마주칠 시간도 없었죠. 각자 바쁘게 살았어요. 같이 살지만 따로 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하며 시간을 보낼까? 그래서 시작한 게 함께 걷기. 매일 저녁 산책. 손잡고 천천히. 처음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걸었죠. 하지만 계속 걷다 보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추억 얘기, 앞으로의 계획. 대화가 늘어나니까 서로가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아침도 함께, 점심도 함께, 저녁도 함께.
돈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진짜 부자는 남이 만들어주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평온의 이름입니다. 명함이 없어도, 직함이 없어도, 재산이 줄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부자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 만족하고 그 사이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단순한 하루, 평범한 일상, 조용한 행복. 그게 요즘 부자들의 하루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보이는 부자입니까? 느껴지는 부자입니까? 비싼 취미보다 조용히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 그게 진짜 부자의 취미입니다. 새벽의 공기, 한 잔의 커피, 친구와의 웃음 한 번. 이게 요즘 부자들이 사랑하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명품 가방은 낡지만 행복한 기억은 남습니다. 골프 회원권은 만료되지만 건강한 몸은 평생 갑니다. 남들의 부러움은 순간이지만 내 마음의 평온은 영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단 10분만 걸어도 좋고 책 한 장만 읽어도 좋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마셔도 좋고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도 좋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순간 그건 이미 부자의 취미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서 부자입니다.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닙니다. 충분히 느껴서 부자입니다. 남들이 알아줘서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만족해서 부자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는 보이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허세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진짜 나를 만납니다. 보여주기를 그만두는 순간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골프채 대신 러닝화를, 명품 가방 대신 책 한 권을, 고급 레스토랑 대신 집 앞 공원을.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진짜 부자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진짜 부자가 되어 보세요.